안녕하십니까. 해커스 자격증의 전기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 문영철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전기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공식에 대해서 같이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방해하는 어떤 요소 또는 성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돼요. 전원이 있을 것이고요. 그럼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 전원에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부분, 우리가 이제 그걸 부하라고 하도록 할게요. 부하라고 하는 것은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로 바꾸어주는 모든 요소 또는 성분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원에서 부하 측으로 전기 에너지를 공급을 하게 되는데, 그럼 전기 에너지가 이렇게 가겠죠. 그랬을 때 저항이라는 성분은 전기 에너지, 즉 전원에서 부하 측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 라인인 전선에서 나타나게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어떤 단면적을 또는 굵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쪽 부분에서 이제 전류가 흘러갈 거예요. 그럼 전류가 흘러간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 전류가 잘 흐를 것이냐 또는 잘 못 흐를 것이냐를 결정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게 잘 흐르려면은 보시다시피 여기에 면적, 이 면적이 굵으면 전류가 잘 흐르겠죠. 흐를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전선의 재질이 이제 어떤 전류를 잘 흘릴 수 있는 거.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비싼 금속 있죠. 거기에 이제 금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덜 비싼, 즉 조금 싼 은이 있을 것이고, 그거보다 조금 더 저렴한 구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재질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전류 흐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저항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S는 이제 면적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전류가 너무 오랫동안 이 전선을 타고 S라는 면적을 가지고 있고 로우라는 저항률, 전류 흐르는 크기를 결정하는 비율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너무 오래 가게 되면은 어떨까요? 전류가 흐르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 길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이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원에서 부하측까지 전기 에너지를 잘 공급하자. 그러려면 저항 성분이 작아야 된다. 저항 성분이 작으려면 면적이 어때야 됩니까? 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저항률은 어떨까요?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은 적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길이도 짧아야 되겠죠. 그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여기 있는 수식상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전원에서 부하측으로 전기 에너지가 잘 가기 위해서는 저항이 작아야 된다. 저항이 작아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항률도 어때야 됩니까? 이도 작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면적은 커야 될 것이고, 길이도 짧아지면 저항값이 적어서 원하는 곳까지 잘 보낼 수가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K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K라고 하는 건 저항률의 역수의 개념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저항률이 작다라고 하게 되면 K라고 하는 게 도전율이라고 하는 것인데, 도전율이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형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도전율이 크게 되면 저항률은 작아지고, 저항률이 작아지면 저항이 작은 형태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전원에서 부하측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할 때 이제 방해하는 성분이다. 그 정도까지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ohm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ohm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간단하게 회로라고 하는 정의를 알아주셔야 돼요. 회로라고 하는 것은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게 돼요. 회로가 되려면 전원이 있어야 되고, 회로프가 형성이 돼야 되고, 부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간단하게 회로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 전원을 지금 제가 그림을 그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저항기호로 부하를 설정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원에 전압이 있을 거예요. 전압은 V가 될 거고, 부하의 저항값이 R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원이 설정이 됐으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가겠죠. 전류 I가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 그 전류의 형태는 전류가 흘러가고자 할 때 이 저항이 얼마나 방해할 것이냐, 그로 인해서 전류의 크기가 또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 전압과 전류와 저항의 형태는 어떤 관계를 갖는지 보니까, 전류라고 하는 건 전압이 인가됐는데 전류가 흘러가는 곳에 저항값이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류값 I는 전압 V를 저항 R로 나눠서 표현한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류가 우여곡절을 겪어서 이제 쭉 흘러갔어요. 그러다 보면은 부하의 저항값 R과 만나게 되죠. 그럼 전류가 저항값 R과 만나게 되면 여기 요 부하에는 전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 형태를 우리가 수식상 표현했을 때 전류와 저항의 곱은 전압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자, 전압이 걸려 있고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전류가 흐른다. 그럼 전압과 전류가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은 전압을 전류 I로 나눴을 때 저항값 R을 또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단위는 전압은 볼트고 저항은 옴으로 설정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로 하나가 설정이 됐을 때 전원이 있고 그 다음에 페루프 형성됐고 부하가 있게 되면은 여기 안에서 전압, 전류, 저항의 관계를 간단하게 수직상 표현한 게 바로 옴의 법칙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력이라는 것입니다. 전력이라고 하는 건 전기 에너지다 또는 전기 에너지의 힘이다.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는데 통상 우리가 전력이다라고 하는 걸 파워라고 해서 P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전력 P다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하나의 약속을 하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간단하게 봤던 그 회로를 간단하게 좀 그려서 표현을 한번 해보게 되면 자, 이게 이제 전원이 있잖아요. 그럼 이 전원에서 전기에너지가 만들어지면 부하측으로 전기에너지가 전달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전압이 V고 전류가 I고 저항이 R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지금 갖는 이쪽 부분에서 갖는 전원의 에너지가 부하에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럼 부하에서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그 일의 형태가 즉 전기에너지가 부하에 전달이 돼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 저항값이 만약에 전기이타다라고 하게 되면 열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열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요. 전기에너지 즉 전압과 전류 성분 중에서 전류 성분 전류를 한번 바꿔본 거예요. 전류를 바꿔봤더니 열의 형태가 바뀌는데 어떤 형태로 바뀌느냐? 전류가 1에서 2가 되면 열 에너지는 1에서 4가 되고 전류가 만약 1에서 3이 되면 열 에너지는 1에서 9가 돼요. 그래서 그와 같은 관계로 설정하다 보니까 열 에너지라고 하는 건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는 형태가 되겠고 여기서 표현된 이 저항값을 바꿔봤더니 저항값이 1에서 2가 되는데 전류는 그대로 놓고요. 저항만 바꿨더니 열이 1에서 2가 되고 저항이 1에서 3이 됐더니 열이 1에서 3으로 바뀌더라. 그럼 열 에너지는 저항과 비례적인 관계를 갖는구나. 그래서 전류 제곱과 저항의 곱으로 우리가 전력을 표현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요? 전기 에너지가 갖는 힘이 전력이니까 얘가 P라고 하면 그 일이 바로 여기서 표현한 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환이 된 걸 수직상 표현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 옴의 법칙을 적용을 시켜서 자, 전류라고 하는 것은 R분의 V였죠. 근데 제곱으로 설정을 했으니까 제곱 설정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약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력 P라고 하는 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옴의 법칙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V는 IR이죠. 그러면 IR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전류가 있고 저항이 있어요. 그러면 IR을 한번 빼주게 되면 전류 I만 남겠네요. 그래서 전력은 또 전압 곱하기 전류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가 전력 P다라고 하는 것이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전류와 저항의 곱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 저항분의 전압의 제곱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전력을 표현할 거냐에 따라 이와 같은 세 가지 패턴으로 전력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전력의 단위는 와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항의 접속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앞서 표현한 대로 여러 가지 부하 또는 전기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성분들이 접속이 될 텐데 이쪽 부분은 이제 직렬로 접속이 되어 있는 상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저항 두 개가 R1과 R2가 어때요? 한 줄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병렬로 접속이 되어 있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R1과 R2가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럼 직렬이다, 병렬이다 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을 것이냐? 만약에 왼쪽에 있는 그림을 이쪽에 다시 한번 그려서 표현을 한번 해본다면 자, 전원이 있고 페루프를 형성을 시키죠.
그러면 저항 하나가 이렇게 있고 또 저항 하나가 이렇게 설정이 된다면요. 그러면 전압이 걸려 있고 이쪽에 저항 하나 R1, 이쪽에 저항 하나 R2가 있을 때 자, 오hm 법칙에 의해 이쪽으로 뭐가 흘러갑니까? 전류가 흘러가죠. 근데 전류가 흘러가면서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죠. 한 줄로 쭉 가게 돼요. 이와 같이 전류 성분이 한 줄로 쭉 갈 때를 우리가 직렬회로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직렬회로시 제시된 또는 언급된 저항이 설정이 되게 되면 직렬회로에서는 두 저항의 합으로 토탈 또는 합성 저항이라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렬 회로의 경우는 지금 좌측에 지금 여기 지금 표현되어 있는 이 회로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여기서 표현을 한번 해서 나타내게 되면 저항 하나가 있고 저항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전원에서 무엇이 나올까요? 전류가 나오겠죠. 전류가 나오게 되면요. 즉 전압이 걸려 있고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될 텐데 그 전류가 요 점, 우리가 보통 이와 같은 점을 접속점 또는 영문으로 표현하면 노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 전류가 요 점에서 요 저항과 요 저항. 여러분 저항이라는 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이죠. 그러니까 저항이 큰 쪽으로는 전류가 적게 갈 거고 저항이 작은 쪽으로는 전류가 많이 갈 거예요. 그러면 편의상 R1과 R2가 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R1이 크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I라는 전류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요 점에서 자 위로도 갈 거고 아래로도 갈 거예요. 그때 위로 가는 전류, 아래로 가는 전류의 크기를 비교하면 어디가 더 클까요? R1이 R2보다 크기 때문에 큰 곳으로는 전류가 적게 갈 것이므로 아래쪽으로 전류가 많이 가겠죠. 자, 아래쪽을 I2로 놓을까요? 아래쪽을 I2로 놓고요. 위쪽을 I1이라 놓게 되면 그때는 이제 전류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I1과 I2가 있으면 R1이 더 큰 거니까 이쪽에 I1이 더 적겠죠. 그러면 아래쪽으로 더 많은 전류가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포인트는 뭐가 되겠습니까? 전류가 나눠진다. 이게 바로 병렬회로가 되고 이때의 합성 저항값 R0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본래는 전류의 크기를 가지고 또는 전류의 합을 가지고 저항 성분을 표현하는 게 이제 원래적인 얘기가 됩니다. 그게 이제 수식상 표현하면 요 수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 수식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시험장에서 쓰는 건 아니죠. 이 수식을 전개하게 되면 요 수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합분의 곱이라는 형태로 우리는 많이 외워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저항의 합 그리고 두 저항의 곱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항의 접속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물론 합성 저항 값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전류가 한 줄로 가는지 또는 전류가 나눠지는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 또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전기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Y결선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Y결선이라는 용어는 삼상에서 나타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삼상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얘기는 또 다른 어떤 유사한 어떤 부류로 구분할 수 있는 용어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삼상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단상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걸 가장 쉽게 얘기하면요. 단상은 혼자 일하는 것이고 삼상은 셋이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Y결선이다. 그럼 말 그대로 Y 모양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이제 Y 모양이 이제 뒤집어진 형태로 제가 그림을 그린 것이죠. 이렇게 선을 빼서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것만 놓고 보시게 되면 좀 헷갈리죠. 또는 무슨 말인가 싶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또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보시다시피 위에 있는 상황은 아래에 있는 애가 3개가 있는 거죠. 이 세 놈은 얼마씩이요? 여러분 딱 봐도 몇 도예요? 네, 120도. 120도라는 각도 차를 나타내면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게? 아래에 있는 요 성분이. 그때 이제 여기가 하나의 전원이 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전원. 그럼 전원 3개가 보시다시피 이제 위 그림에서는 Y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아래 그림에서 전원에 만약에 전압이 2가 됐다. 또는 이게 단상이니까 하나의 상이다. 상이라는 표현은 페이저라고 해서 우리가 통상 P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P. 그래서 여기 전압을 우리가 VP라고 놓을게요. 그럼 전압이 잡혀 있고, 자, 어딘가에 뭐 부하가 있을 것이다. 페루프 형성되어 있고 부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을 향해서 또 전류가 흘러가겠죠.
그쵸? 그럼 이런 어떤 상황, 아래 그림 상황이 위에 그림에서 3개가 존재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가 하나의 상이다라고 보죠. 여기가 하나의 상. 그럼 이 하나의 상에 표현된 전압이 VP다라고 할게요. VP. VP라고 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우리가 L1, L2, L3 전기 설비 규정이다. 한국 전기 설비 규정이다 라고 해서 법령에 선의 이름을 L1, L2, L3로 설정하고 있는데 그때 L1과 L2 사이의 전압 이걸 라인 성간 전압이라고 해서 라인 VL이라는 기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VL이라고 하는 얘는 또 계산을 통해서 구해지게 되는데 이 앞쪽에서 지금 표현된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의 3상의 벡터합으로 지금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또 디테일하게 공부하실 때 한 번 더 보시고 여기선 간단하게 성간전압이라고 하는 VL은 상전압이라고 하는 VP의 몇 배? 루트 3배가 될 것이다. 그거 하나 꼭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자 위에 쪽은 지금 그 복잡하니까 아래쪽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여기 역시 L1, L2, L3 쪽에 부하가 있을 거예요. 그쪽으로 전기에너지, 즉 전류가 흘러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부분으로 표현하면 상부분이죠. 상부분에서 나타나는 전류를 우리가 IP라고 하고 자,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선 부분이죠. 거기를 IL이라고 할게요. 즉 어느 쪽에다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살짝 달라지죠. 상에서 표현될 때는 상전류, 선에서 표현될 때는 선전류. 상전류와 선전류는 또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냐.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을 때 이쪽 방향이죠. 이제 여기에서 이쪽으로 L3 쪽, 이쪽으로 전류 흐른다고 했을 때 다른 쪽으로 전류가 새어나가질 않잖아요. 그때는요. 전류가 같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이 흐를 때 파이프관이 하나가 되면은 그 파이프관에 흘러가는 물의 양은 파이프 시작점이나 파이프 끝점이나 중간에 새어나가지 않은 물의 양은 똑같겠죠. 따라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선전류는 그대로 상전류와 같은 크기로 표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의 수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좌측에서 보시게 되면 성간전압 VL이라고 하는 것은 상전압 VP에다가 얼마를 루트 3이라고 하는 상수를 곱해서 나타내게 되고 전류는 선전류 IL이라고 하는 것은 상전류 IP의 형태랑 크기가 어떻다? 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Y결선에서는 전압이 루트 3배 다르고 전류는 같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델타 결선입니다. 우리가 이제 Y결선에서 얘기를 어느 정도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삼각형 모양, 델타 모양으로 상이 몇 개가, 3개가 설정이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부하 측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을 하게 된다. 그렇죠? 여기 이제 부하가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기는 L1, L2, L3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상의 전압을 우리가 VP라고 표현을 하겠고요. 선과 선 사이의 전압을 VL이라고 표현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부하가 있을 때 부하에는 이제 VL 전압이 걸리는 거죠. 그럼 VL이라고 하는 선간 전압은 지금 보다시피 여기가 VP면요. 여기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도 여기 부분의 전압도 VP가 되겠죠. 그럼 보시면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전압의 크기는 결국에 여기에서 여기의 전압의 크기랑 어떻습니까? 같을 것이다. 그래서 VL이라고 하는 것은 VP, 즉 선간전압이라는 것은 상전압과 크기가 같게 된다. 그 다음에 이번엔 전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를 좀 살펴보려고 했더니 이게 조금 복잡해서 살짝 지우고요. 자, 여기에서 한 상이죠. 한 상에서 전류가 이렇게 흘렀어요. 그럼 상전류는 IP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한 상이죠. 그래서 한 상의 전류가 IP가 돼요. 그럼 보시다시피 위쪽 전류가 내려오고 이쪽 전류가 또 내려오고 그럼 두 전류가 합쳐지는 거죠. 그러면 두 전류가 합쳐져서 무엇이 만들어져요? IL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만 보면은 IL이 선전류가 IP, 상전류의 2배처럼 보입니다. 그죠? 근데 2배처럼 보이지만 여기에서 지금 표현된 이쪽 부분에서 표현된 전류가 아래로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또 이쪽으로도 가겠죠. 또 여기서 표현된 전류가 자, 왼쪽으로 나오는 이 전류죠. 이 전류가 왼쪽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도 갈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대수합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벡터합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단순히 2배가 설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상전류 IP의 루트 3배를 설정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델타 결선에서는 보시다시피 선간전압 VL과 상전압 VP가 같고, 자, 그 다음 선전류 IL은 상전류 IP에다 몇 배를 루트 3배를 곱한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델타 결선에서 표현되는 전압과 전류 관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Y 결선에서는 전압이 루트 3배 차이 났고 전류는 같았죠. 델타 결선에서는 전류가 루트 3배 차이 나고 그 다음에 전압은 같게 표현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상전력이다 라고 하는 걸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삼상전력이죠. 삼상전력이다 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삼상은 셋이서 일하는 거죠. 그럼 삼상전력이다 라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려면 단상 또는 일상전력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앞선 부분에서 전력 P에 대해서 간단하게 식을 설정했었죠. VI, I제곱 R, R분의 V제곱.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가장 기본식인 전력 P는 전압 곱하기 전류다. 이걸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때 일상 전력을 P1이다 라고 하면은 삼상은 셋이 일하는 거니까 혼자 일하는 것의 몇 배? 3배로 설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3 곱하기 전압 곱하기 전류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죠. 그걸 이제 간단하게 표현한 게 VPIP. 여기서 P가 뭐였습니까? 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VP는 상전압, IP도 마찬가지 상전류죠. 그래서 전압 곱하기 전류. 우리가 여기서 표현한 요 내용 있죠. 요 내용이 바로 조금 복잡하게 표현하면 좌측에 VPIP로 표현된 거고, 그래서 거기에 3배를 취한 게 지금 오른쪽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는 전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이제 상을 기준으로 표현한 거죠. 그럼 상을 기준으로 표현했다. 우리 간단하게 Y결선 간단하게 그려서 표현할게요.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하나에서 나타나는 전력이 VI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쓰면 VPIP가 되는 거죠. 그게 총 몇 개입니까? 3개죠. 그래서 3VPIP라고 쓸 수가 있었던 거고, 그 전기 에너지가 모두 다 어디로? 부하축으로 전달이 될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표현되는 전기에너지는 결국 이 세 전기에너지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삽이니까 3VPIP죠. 그럼 여기서 표현되는 전기에너지는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선간전압과 선전류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선간전압이다 라고 했을 때 Y결선이니까 선간전압은 루트 3 VP가 선간전압이 되는 거고, 전류는 똑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IP 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표현된 이렇게만 곱을 해주게 되면 전력 P가 이렇게만 표현해주게 되면은 3VPIP, 즉 여기서 만들어진 전기에너지 한상에서 만들어진 전기에너지가 부하에 다 전달된다라고 볼 수가 없죠. 왜요? 값이 틀리니까요. 그래서 값을 맞춰주려고 얼마를 곱한다? 루트 3을. 그럼 이렇게 딱 표현을 하게 되면은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3이 되니까 위의 식과 동일한 크기를 가지게 되죠. 그럼 다시 이걸 써보게 되면 루트 3은 상수가 될 거고, 루트 3의 VP, 요 부분은 VL이 될 거고, IP, 요 부분은 Y결선에서는 상전류와 선전류가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IL,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지금 위의 식과 아래 식 형태를 좌측에서 표현했을 때 3VPIP의 형태는 루트 3의 VL, IL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것은 단상이다, 삼상이다라고 하는 게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이제 표현하는 방법의 차이다. 그 표현하는 방법에서 전압과 전류의 크기가 다르게 표현된다. 그 정도까지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임피던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원을 교류로 설정을 하고요. 교류 전원은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가로축이 시간이고,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가 윗방향, 아랫방향, 그리고 매 순간마다 크기가 다르다는 걸 표현을 했다. 그 정도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류가 설정이 됐다. 우리 교류가 설정됐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기에너지가 교류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그 교류 에너지를 가지고, 교류 전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 선풍기에 전기에너지를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풍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죠. 이쪽으로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선풍기 프로펠러가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선풍기 그 뒤에 있는 몸통에 구리선이 돌돌돌 감겨 있어요. 구리선이 돌돌돌 감겨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조금 없어 보이니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이렇게 구리선이 감겨 있었다. 구리선이 감겨 있다. 그건 왜 그런지죠? 자, 여기에 전류가 흘러서 여기에서 이제 뭘 만들어줘야 되냐면 자속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회전력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때 이 자속을 만들어주는 부분, 즉 이 코일 부분이 마찬가지로 전원에서 이 선풍기로 들어오는 전류의 크기에 영향을 줘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얘기했을 때는 저항값 R만 표현을 했었는데, 왜요? 코일이라고 하는 건 구리선으로 만들었으니까 구리선 자체에 저항값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R만 고려를 했었는데, 이 코일 성분에 의해서, 즉 자속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이 또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인덕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이 주파수와 관계를 맺으면서 리액턴스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직류에서는 R만 다루지만 교류에서는 R이라고 하는 저항과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을 같이 다뤄줘야 된다. 그러면 R도 다 얘기하고 X, 리액턴스도 얘기하면 참 좋겠지만 귀찮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을 묶어서 Z라고 쓰고 뭐라고 한다? 임피던스라고 한다. 그러면 임피던스는 R 플러스 X라고 하면 되지. J 모양으로 표현된 얘는 왜 갖다 붙이느냐? 이렇게 기호로 쓰게 되면 R과 X 값이 구분이 되는데요. 만약에 R 값을 4로 잡고요. X 값을 3으로 수치화시켜서 표현하게 되면은 누가 R이고 누가 X인지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한 표시기호 정도로 된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공부하시게 되면 이 J에 대한 의미도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좌측의 식을 보시게 되면 여기 점이 찍혀 있죠. 점이 찍혀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벡터 표시다. 그래서 벡터라고 하는 것은 자,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고려할 때 우리가 벡터라고 한다. 만약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크기만 표현하면 스칼라라고 하죠. 근데 이제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고려하니까 벡터라고 하는 거고, 벡터 성분을 나타낸다 또는 벡터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점을 찍어뒀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역률에 대해서 간단히 보도록 하죠. 자, 역률의 타이트, 이 역자가요, 이게 력이에요, 력. 그래서 두음 법칙 적용시켜서 역률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력은 무엇이냐? 전력의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즉, 발전기가 됐던, 변압기가 됐던, 발전기나 이 변압기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서 부하의 공급을 하게 돼요. 그때 부하라고 하는 것은 교류를 사용할 때 임피던스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때 그 부하의 임피던스가 이와 같은 수식으로 표현된다고 했을 때, 요 R값 때문에 유효전력이라고 하는, 즉 전력의 크기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R값 때문에 전력에 대한 크기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X값 때문에 또 결정되는 성분도 있죠. 그 둘의 합의 개념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피상전력이라고 해요. 즉 발전기 및 변압기는 피상전력이 있어요. 여기서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건 겉으로 보이는 전력, 발전기 또는 변압기의 크기를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 겉으로 보이는 전력을 피상전력이라 하고, 피상전력의 단위를 우리가 볼트, 암페어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발전기 및 변압기에서 부하 측에 전기에너지가 공급될 때 나타나는 유효전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유효전력이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이다. 그게 와트예요. 그리고 발전기 및 변압기에서 부하 측으로 공급은 하는데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무효전력이라 하고, 아니면 VAR, 바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발전기 및 변압기가 가지고 있는 겉으로 보이는 전력이 피상전력인데, 그 피상전력을 우리가 중요하게 물론 봐줘야겠습니다만 실제로 소비하는 전력,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유효전력인 거죠. 그러니까 발전기 및 변압기가 가지고 있는 전력, 즉 피상전력, 그렇죠? 좌측에 설정이 되어 있네요. 피상전력이 전체의 어떤 크기니까 전체 크기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전력이 유효전력이다. 발전기 및 변압기가 가지고 있는 큰 전력은 피상전력인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유효전력이다.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비율을 우리가 뭐라 한다? 역률 코사인 세타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사인 세타다 라고 하게 되면은 삼각형을 가지고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여기 직각이고요. 기준각 세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유효전력의 형태로 표현된 와트가 밑변, 무효전력이라 표현한 바, VAR이 높이, 그다음 빗변이 볼트 암페어. 그래서 피상전력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실제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력, 와트, 둘의 비율이니까 코사인 세타. 그래서 수식상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역류를 높이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정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G라고 쓸게요. 제너레이터, 발전기 법칙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왼쪽에 자석을 이렇게 놓고요. 오른쪽에 자석을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면 N극, S극이 설정된 상태다. 그때 N극에서 S극 쪽으로 무엇이 갑니까? 그쵸? 자속이라고 하는 게 가게 되죠. 그럼 자기장이 형성된다 그거죠. 그럼 이렇게 자속이 설정이 됐을 때 자속과 자속 사이에 구리막대, 구리로 된 막대를 놓고 구리막대를 이동을 하게 되면 이 구리막대가 자속을 절단을 하게 되죠. 그때 이 자속이 바로 이 B성분이 자속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동한다라고 했잖아요. 즉 힘을 가한다라고 했어요. 그쵸? 이게 이제 힘에 대한 성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힘을 가해가지고 자속을 절단을 하게 되죠. 내려오면서. 그러면 이때 구리막대 표면에 또는 구리막대에 무엇이 만들어진다? 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글로 간단하게 써보죠. 자속과 힘이 만나게 되면 무엇이 생긴다? 기전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자속의 형태랑 힘의 형태랑 기전력의 형태를 간단하게 쉽게 외우게 하려고 플레밍이라는 분이 오른손을 이용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힘은 엄지손가락으로 나타내게 되고 그 다음 자속은 검지손가락으로 나타내게 되고 기전력은 중지손가락으로 나타내서 셋의 관계를 쉽게 외울 수 있도록 설정한 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그런데 그때 자속을 절단하는 도체 또는 구리막대의 길이를 L로 설정한 거고요. 이때 사인 세타에서 이 세타 값이라고 하는 건 자속과 도체가 관계를 갖는, 지금 현재 여기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게 되면 도체가 수직으로 내려오게 되면 도체의 진행 방향과 자속의 진행 방향은 90도. 그럼 이와 같은 어떤 사이각 개념을 설정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전력 값이는 BLV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 마찬가지예요. 자,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자, N극, S극 설정을 하면 자속이 이렇게 가겠죠. 자속이 가고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에 전류를 흘려주는 구리막대가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동그라미 치고 X를 치면 전류가 들어가는 것, 동그라미 치고 전류가 점을 찍으면 전류가 나오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류가 요 구리막대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N극에서 S극으로 자속이 발생한 상태에서 구리막대에 전류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보았을 때 요 구리막대는 아랫방향으로 힘을 받게 돼요. 그러면 결국 구리막대에 들어가는 전류 그리고 N극에서 S극으로 가는 자속, 이걸 간단히 한글로 써보게 되면 자속과 이번엔 누구요? 전류가 우리 앞서 표현한 플레밍 오른손 법칙에서는 자속과 힘이 곱해지면서 기전력이 발생했는데 여기에서는 자속과 전류가 곱해지면서 뭐가 만들어진다? 힘이 나타나게 된다. 그게 지금 좌측에서 표현된 F 힘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힘의 단위는 뉴턴으로 통상 표현을 하게 되고요. 요 B 값이 자속이 되죠. 그 다음 요 I 값이 전류가 될 거고요. 여기 세타 값은 마찬가지 자속과 전류의 사이각이 될 것이다. 그리고 L이 이제 구리막대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플레밍의 왼손 설정에서 표현을 한다라고 했을 때 힘이라고 하는 건 엄지, 자속은 검지, 전류는 중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힘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지금 여기에 표현된 수식대로 결론은 엄지죠. 즉 힘이죠. 힘은 무엇과 무엇의 자속과 전류의 곱으로 표현된다는 걸 쉽게 설정을 할 수 있는 법칙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힘의 단위는 간단하게만 좀 표현하도록 할게요. 전기 공부를 하면서 이게 종종 나오거든요. 자, 1kg. 그럼 우리가 이제 체중을 잴 때 몇 kg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단위 중량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1kg이라는 중량 또는 물체를 지구가 당길 때 나타나는 힘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9.8N이 될 것이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10kg이다. 그러면 지구가 당기는 힘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98N이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을 좀 설정을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킬로그램하고 뉴턴에 대한 형태는 어디서 많이 적용을 한다? 즉 전동기 쪽에서 무엇을 설정할 때 토크를 표현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단위 변환을 시키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간략하게 참고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크다라는 거죠. 토크라고 하는 것은 회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좌측에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토크 T. 간혹 이제 이 토크를 그리스어 소문자 설정에서 타우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엔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토크 T는 0.975 n분의 PO라고 하는 수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이 토크식은요, 우리가 앞서 공부한 플레밍의 엔선 법칙에 적용한 그 힘에다가 R을 곱해서 표현한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 힘이 뉴턴이 될 거고, R이라고 하는 건 반지름이죠. 전기 쪽에서 어떤 길이 개념은 미터로 통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토크를 나타내는데, 앞서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뉴턴, 즉 1kg은 9.8 뉴턴이 되니까, 여기 뉴턴에 해당하는 단위가 킬로그램으로 변환이 되면서 수식이 나타났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힘하고 R, 반지름에 대한 형태는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작은 수레바퀴가 있고 이렇게 큰 수레바퀴가 있다라고 했을 때 덤프트럭이 힘이 좋은가요? 일반 승용차가 힘이 좋은가요? 그래서 덤프트럭 힘이 좋죠? 회전력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 생각을 하셔가지고 반지름이 클수록 회전력은 커지겠구나. 그래서 이제 요 수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이걸 전동기 요소를 고려해서 식변환을 시키게 되면 전동기 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되는 토크식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여기서 P0로 표현되는 게 출력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N으로 표현되는 게 회전수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토크식은 외워주셔야 될 것입니다. 자, 효율이다 라고 했어요. 효율이다. 어떤 기기가 있고 그 기기가 있을 때 그 기기의 전기에너지가 들어오겠죠. 그게 입력이에요. 나가겠죠. 그게 출력입니다. 이때 입력과 출력이 같으면 우리가 효율이 100%라고 하는데 현재 지구상에는 효율 100%짜리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 100%짜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기기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기가 잘 만들어졌는지 잘못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려면 수치화해서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형태로 그걸 수치화해서 야 들어간 건 이만큼 들어가는데 나오는 건 얼마나 나오냐? 그게 이제 궁금해서 구한 게 효율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효율이라고 하는 건 에타 기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분의 출력 곱하기 100. 근데 여러분 이 효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입력을 측정을 해야 되고 출력을 측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측정해서 효율을 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효율로 표현하는 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실측 효율이라고도 해요. 그럼 실측 효율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기기가 어떤 설비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수식상에서 이와 같은 수식상에서 정보를 좀 집어넣어 보자. 그래서 이렇게 발전기가 있고 전동기가 있어요. 발전기는 외부에서 프로펠러를 통해 에너지를 받아서 발전기가 일을 해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내보내는 거예요. 다음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 집 선풍기가 프로펠러죠. 그죠? 일을 해서 이제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필요로 하는 게 전기를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발전기 측에서는 나오는 값이 중심이 되고 전동기 쪽에서는 들어가는 값이 중심이 돼서 발전기 쪽에서는 효율을 표현할 때 출력을 중심으로 효율을 표현하고 전동기 쪽에서는 입력을 중심으로 효율을 표현한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발전기 효율은 이렇게 표현해라. 전동기 효율은 이렇게 표현해라. 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통상 규약 효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효율을 표현할 때도 어떤 설비인지를 조금 구분하셔서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압기 권수비라고 하는 거죠. 이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전압을 변성하는 기기예요. 근데 그 전압을 변성하는 기기, 본래적으로 설정하면 굉장히 복잡한 형태까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은 조금 깊이 있게 나중에 공부를 하도록 하고 간단하게 소개만 할게요. 우리가 보통 창문 틀처럼 제가 그려놓은 게 이제 무엇이냐면 철심이고요. 지금 제가 꼬불꼬불하게 감아놓고 있는 게 구리, 권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권선을 몇 번 감았냐? 통상 우리가 왼쪽은 1차, 오른쪽은 2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감아놓은 권선의 수가 n1, 오른쪽에 감아놓은 권선의 수가 n2가 되는데 이 n1과 n2에 따라 예를 들어서 n1을 10번 감았다, 100번 감았다, n2를 10번 감았다 라고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렇게 이제 자 요게 철심입니다. 요게 철심 부분, 철심에다가 구리선을 이렇게 100번, 10번 감았다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왼쪽 1차 측에다가 100볼트를 인가하게 되면요. 여기 2차 측, 요 단자 사이에 몇 볼트가 나오냐면 10볼트가 나와요. 즉 철심과 구리선을 가지고 전압을 바꿔준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전압의 크기가 권선의 크기와 비례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N1 1차 측 감원수, N2 2차 측 감원수의 비율에 따라서 1차 측에 100V 넣었더니 2차 측 10V 나왔다. 그때 1차 측 전압을 E1, 2차 측 전압을 E2라고 한다면 보시다시피 E1, E2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전류는 반대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 이유는 자 여러분 변압기에 들어가는 전기 에너지가 P예요. 나오는 전기 에너지가 P예요. 이때 변압기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전압을 변성하는 거지 전기를 발생시키거나 소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압기에 들어간 값과 나오는 값은 손실을 무시한 상태에서는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P값이 일정한 상태에서 전압 곱하기 전류로 표현되다 보니 전압이 작아지면 전류는 커지고 전압이 커지면 전류는 작아지는 특성이 나타나게 되죠. 따라서 전압과 전류는 반대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여기가 1일 때 여기는 2가 되는 거, 여기는 2일 때 여기는 1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간들약한 수식이 정리가 되겠고 그래서 이 소문자 A를 보통 이제 여기서 표현한 N, 2분의 N1의 형태로 인해서 전압, 전류의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통상 얘를 권수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압기 권수비의 의미는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전기자격증을 취득함에 있어 꼭 필요로 하는 공식 및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해커스 자격증 유튜브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